그냥 그 사업상 위험의 옆에다가 수익성에 관한 위험으로서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이 있다. 요 정도만 보면 돼요. 요 정도만 사업상 위험은. 말 그대로 이 일본 사람들은 우리 말로 보면 수익성을 사업성이라 불러요. 그래서 예전에 할머니들이 야, 사업을 보면 사업 잘 되나? 사업성 있나 물어봐요. 그죠? 그건 일본식 표현이에요. 사업성이 우리말로 수익성이에요. 수익성. 아버지, 스매트 뭐요? 뭐 20% 같으면 100원 투자하고 20원 버는 것보다 30%, 100원 투자하고 30원이 더 많이 벌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그냥 사업성, 시장성이라 보면 돼요.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이 있다. 이것만 체크해두면 돼요. 사업상 위험은 수익성에 관한 위험이다. 보면 되고요. 그 밑에 그 금융적 위험이 보일 거예요. 보이나요? 보여요? 요거는 별표 2개 해두셔야 돼요. 금융적 위험은 별표 2개. 그 273페이지에 금융적 위험. 금융상황 위험 쓰기도 하고 금융적 위험 쓰기도 해요. 쉽게 말하면 이 투자자 등이 어디요? 우리가 은행을 뭐라 불러요? 대출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을 받아요. 그죠? 대출을 받아요. 이때 대출 받는 이것을 우리가 뭔가 하면 이걸요. 금융이라 불러요. 뭐요? 금융이라 불러요. 여기서는. 금융. 우리말로 뭐요? 자금 융통을 말해요. 융통. 자금을 융통받아요. 대출을 받아요. 그런 다음 다시 뭔다고요? 원리금을 상환해야 돼요. 그죠? 원리금이 뭐요? 원금과 이자. 원리금을 상환을 해야 돼요. 이때 원리금을 상환을 잘 하지 못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손실 부담을 금융상 위험이라 불러요. 이때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이게 대해서 뭡니까? 이게 원리 상환을 좀 채무 불이행을 하면 뭐가 생겨요? 채무 불이익금을 불이행하다 보면 요 상가가 만다고요? 경매 넘어가서 사업이 파산된다든지 그죠? 이런 불이익을 당해요. 이런 것들 만다고요? 금융상 위험이라 불러요. 이런 것을 만다고 이걸요 우리가 금융상 위험이라고 불러요. 금융상 위험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투자자가 임대상가 등에 대해서 부채 등을 사용할 때 사업이 잘 안 돼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서 채무 불이행을 함에 따라서 사업 등이 파산될 위험 이런 걸 따서 만다고요? 금융상 위험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요 자체는 우리가 시험에 꼭 노는 내용이에요. 한 문제 그냥 거의 98% 보면 돼요. 몇 문제요? 98% 보면 돼요. 마이너스는 2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가 28년이고, 연도 시험 칠 내년이 이제 29회예요. 되나요? 올해 시험 나왔지만은, 요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요 검사 위험 가지고 시험에 2문제 나왔어요. 2문제까지. 하나는 이론 문제, 하나는 계산 문제. 되나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검상 위험과 가장 많이 결부된 이게 뭔가 하면 이게요. 지렛대 효과라는 거예요. 뭐요? 그게 뒤에 연결돼서 나와요. 그죠? 지렛대 효과. 그래서 이제 여기 관계된 내용들이 나오죠. 검상 위험. 내가 이 검상 위험은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지렛대 효과인데요. 자, 이제 우리 가장 크게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상가 등이 있으면은
요 임대상가에 투자를 해요. 이때 요 상가를 구입하려니까 요 구입 가액으로 10억을 달래요. 얼마요? 을 달라고 해요. 이때 항상 기준은 투자자 기준이에요. 이때 투자자가 이 갑이란 말이에요. 그럼 갑은 요 10억을 뭔다고요? 10억을 지불해야 돼요. 그죠? 이때 가입할 때 요 구입 가액 10억을 가입할 때는 총 투자액이라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총 투자액이라 불러요. 액이라 불러요. 그럼 이때 저 갑이 누가 된다고요? 저 갑이 누가 된다고요? 갑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 된다고요? 저 갑이 이게 자기예요. 자기. 투자 갑이 자기예요. 자기. 항상 기준은 투자자 기준이에요. 투자론에서는. 되나요? 그러면 요 총 투자액 10억 중에서 그럼 결국 총 투자액이 뭔다고요? 구입 가액이란 거예요. 나 시험 칠 때 어떤 계산 문제를 하는데 총 투자액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위에 보니까 상가의 총 구입 가액은 10억이다 라면 뭐 구입 가액이 뭐다? 투자액이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요걸 주기다 요걸 주기다 한단 말이에요. 되나요? 봐두셔야 돼요. 근데 이때 투자자가요 자기 돈으로 뭐래요? 10억을 자기 돈으로 돈이 뭐요? 자본으로 4억을 조달했어요. 얼마요? 그럼 이때 요 자기 자본을 말한다고 같은 말로 이걸 지분이라 불러요. 뭐요? 지분. 그럼 결국 은행 등에서 융자 대출로 6억 받았겠네. 그죠? 그럼 요 대출은요. 자기 거예요? 남의 거예요? 항상 남의 거면 다 타인. 뭐요? 타인 자본이라 불러요. 타인 자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타인 자본을 뭐라 본다고 이걸요? 이서 보통 부채. 뭐요? 부채라 쓰는 거예요. 그럼 결국 10억 중에서 자기 자본이 4억이면 부채가 얼마겠어요? 6억이겠네. 그죠? 이 말이에요. 합치면 10억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본이 4억, 타인 자본이 6억. 타인 자본은 뭔다고요? 부채. 부채가 갚을 빚, 뭐요? 빚을 말해요. 빚. 상환할 빚. 그죠? 이걸 말해요. 한번 봐주시면 되겠죠? 결국 이거는 우리가 상환의 문제에서, 뭐요? 갚는 것. 상환의 문제에서 이거는요, 지분은 상환이 필요 없다는 뜻이고. 맞나요? 요거는 뭔다고요? 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 노래도 있잖아요. 자기가 좋다고. 뭐가 좋다고요? 뭐가 좋다고? 자기가 좋다고. 왜? 갚을 필요가 없다고 좋다는 거예요. 뭔다고요? 그래서 옆집 아이스에 받아오면 갚아야 되는데 자기한테 받아오면은 갚을 필요가 없다고 자기가 좋다는 거예요. 콜? 그 말이에요. 이때 요 타인 자본 있죠? 요 타인 자본. 자, 이걸 쓰다 보면 뭔다고요? 요걸 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나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상하지 못하다 보니까 뭔다고요? 상가등이 경매 있는 뭐 한다든지 해서 파산될 위험 이런 것을 말한다고요? 요거 우리가 검사 위험을 한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요걸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전에 자기 돈으로 이용한다면 상환이 없기 때문에 검사 위험은 없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항상 검사 위험은 뭐야? 타인 자본인 부채를 쓸 때 발생하는 위험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통 쓸 때 영어로 쓸 때 이제 이걸 말하면 이걸요. 쓸 때 이걸 쓰면 이걸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라 불러요. 뭐요? 부채를 쓸 때는 두 개 있다는 거예요. 한 개는 뭐요? 돈이 많이 버는 효과. 한 개는 망하는 효과. 맞나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이용해서 무척 나쁜 건 아니에요. 잘 되면은 좋은데 못 되면은 뭐요? 이것이 발생된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항상 위험은 손해 볼 때를 존재한다 했잖아요.
이거 이제 우리가 영어로 원해서는 이걸요, 보통 레버리지. 레버리지 효과다. 이렇게 써요. 뭐요? 레버리지 효과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레버리지 효과. 이 레버리지가 우리말로 이게요. 이게 부채. 뭐요? 부채나 타인 자본이에요. 뭐요? 이게 부채. 또는 이게 같은 말로 이게 타인 자본이에요. 타인 자본이에요. 그래서 이걸 레버리지 효과를 일본 사람들은 이걸 같은 말로 뭔다고 이걸요? 요즘은 그냥 이걸 간단하게 그냥 레버리지 효과 쓰기도 합니다. 일본 사람 이걸요, 지렛대 효과다 쓰기도 해요. 뭐요? 그러니까 타인 자본을 지렛대 삼아서 더 큰 돈을 벌려 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현재 한 5억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요? 내 돈이 5억이 있어요. 그럼 내 돈만 갖고 사업을 한다면은 5억 정도밖에 못 해요. 맞나요? 근데 은행에 가니까요, 얼마 정도요? 거기에서 대해서요, 한 50%더 대출해 준대요. 그럼 내가 내 돈 5억에다가 5억을 대출 받으면 10억이죠. 내가 10억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5억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남의 돈을 이용함으로써 10억짜리 사업을 하다 보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경우에 그래서 번 돈으로 이자 주고도 더 많이 남다면 더 도움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뭐예요? 레버리지 효과다 이 말이에요. 지렛대 효과. 그러니까 타인 자본을 이용함으로써 좀 더 좋은 사업을 내가 살 수 있고, 맞나요? 그걸 통해서 더 큰 돈을 벌려 하는 것을 뭐예요? 지렛대 효과를 한다 해서 일부 사람들이 이걸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대효과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지렛대 효과는 이거는요, 요 부채나 타인 자본, 부채를 사용한 경우에만 뭐요? 반드시 나타나는 효과예요. 뭐요? 비례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예요. 나는 효과다. 이리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부채를 사용하면 반드시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비례적으로. 그러니까 부채를 많이 사용하면 더 크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이거는요, 부채를 만다고요, 사용한 경우에만이에요. 뭐요? 에만 반드시 뭐요? 비례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요, 부채를 이 경우 아니고 8억을 이용하고 자기 자본을 2억 이용한다면 더 큰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부채를 더 많이 이용하면 더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부채 효과를 하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전액 자기 자본을 이용한다면 지렛대 효과는 없어요. 되나요? 부채를 사용한 경우에만 있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나중에 뒤에 가면 좀 커지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부채를 사용치 않고 전액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한 경우에도 뭐요? 부동산 가격 등이 상승하여 자본이득을 누리는 경우에는 지렛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맞나요? 틀린단 말이에요. 그 전에 자기 자본주가 없다니까. 그럼 이랬대요. 부채를 사용한 경우에도 뭐요? 총 자본 수익률과 차익 비자율이 동일하여 자기 자본 수익률이 불변인 경우에는 지렛대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맞나요? 뭔 말 모르지만 나타나요. 부채 사용 문제가 있다니까. 뭐 또 아니네. 이제 이런 개념들이 이제 이 정확하게 이 개념이 이제 있어요. 시험 내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하튼 반드시 나타나요. 뭐요? 부채를 사용했으면 뭐 어떤 경우에든 지렛대 효과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되나요? 이제 개념들이 잘 안 됐으면요, 요리 꼬시면 요리 꼬이고 저리 꼬시면 저리 꼬이는 거예요. 그 잘 적어보란 말이에요. 책 같은 게 이런 게 안 적혀 있으니까 잘 보라는 뜻이에요. 되나요? 두 번째, 그럼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데 이 말이에요. 어떤 효과가 있는데? 내가요,
앞에 기대 수익률이 있어요. 뭐요? 기대 수익률, 그걸 여기서는 보통요, 그냥 총 잡은 수익률이다. 이렇게 돼요. 뭐요? 총 잡은 수익률. 총 잡은 수익률, 그게 일반 기대 수익률이에요. 맞잖아요? 총 잡은 수익률이다. 이렇게 돼요. 총 잡은 수익률이다. 이렇게 돼요. 잡은 수익률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요. 내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려요. 빌리면 뭐가 나와요? 차입 이자율을 줘야 돼요. 맞나요? 즉 대출 이자율. 차입 이자율을 줄 거예요. 이자율을 줘야 돼요. 항상 기준은 누구 기준? 투자자 기준이에요. 누구요? 자, 갑 기준이에요. 그럼 이걸 빼면 이제 뭐예요? 갑은요, 자기 집에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이에요. 맞나요? 번 돈에서 뭐 줘야 돼요? 이자 줘야지. 주고 나면 이제 뭐요? 집에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인데, 이게 뭐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에요. 이렇게 한번 그냥 생각해봐요. 맞잖아요? 집에서 생각을 해봐요. 약간 배수는 생기겠지만. 여기서 또 뭐가 생긴다고요? 여기서 이제 지렛대 효과가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효과가 생겨요. 그럼 항상 누구다고요? 투자 갑이 누구다? 자기요, 자기. 누구요? 자기란 말이에요. 맞나요? 투자 갑이 자기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요. 지금요, 일단 뭐야? 이 종잡은 수익률로요. 갑은요. 기대를 한 거예요. 뭘 한다고요? 보는 거예요. 그 종잡 기대수도 종잡 수익률의 종류예요. 맞잖아요? 기대를 해요. 그런데 이때 은행에서 가니까요. 이 자유비자율 은행에서요. 연 10% 달래요. 몇 프로요? 10% 달래요. 근데 갑이요. 요 사업에서 벌 수 있는 수익률을 예상해 보니까 이게요. 연 15%예요. 몇 프로요? 15%예요. 그럼 갑이 생각할 때는 얼마예요? 15% 벌어가지고 10원 주면 5% 남죠? 단 프로테이는 100원당 5원. 맞나요? 프로니까 100원당. 100원 빌려가지고 10원 벌어서 100원 빌린 대가로 10원 주면 5원 남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럼 이건 플러스 5 남죠? 남죠? 그럼 자기 집에 가져가는 수익률은 뭐야? 100원당 5원. 맞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게 뭐야? 이게 플러스니까 이거는 정이에요? 부예요? 플러스가 정이라 했잖아요. 정이나 양. 이게 플러스니까 이걸요. 정이나 뭐야? 양이라 한다니까요. 정의 지렛대 효과 또는 양의 지렛대 효과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플러스를 정, 우리가 그냥 양수, 양 쓸 뿐이에요. 정의 지렛대, 양의 지렛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돈 이용해가지고 뭐요? 5% 뭐요? 돈 벌다 이 말이에요. 플러스 맞나요? 근데 이걸 지금 했지 뭐한다고 이걸요. 이걸 실현시킨 거예요. 이걸 기대한 거예요. 기대한 거지. 기대 수익률이잖아요. 맞나 안 맞나요? 이걸 기대한 거지. 뭐 그런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걸 하고 나면 투자 후에 뭐가 생겨요? 실현 수익률이 생기지. 안 그래요? 이걸 기대하고 돈을 빌려와서 사업을 했겠지. 위험은 항상 뭐다? 해봐야 알아요. 안 그래요? 그죠? 여기 기대되니까 어느 돈을 빌려와가지고 투자했겠지. 나중에 이제 투자 후 실현 수익률이 정확하게 뭐요? 15%면 좋지.
기대와 예상이 똑같지. 맞나요? 이때 그냥 플러스 5%. 그대로 정의 지렛대 효과 맞지? 뭐가요? 그죠? 요점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10% 됐어요. 뭐요? 그러면 10%보다 10% 적고 나면은 얘는 0이죠? 0%죠? 100원당 10원 벌어가지고 10원 주고 나면 남는 거 없잖아요. 이걸 만다고요? 중립적 지렛대라 불러요. 자기 잡은 승리는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맞나요? 0%니까 중립적 지렛대. 또는 같은 말로 만다 이걸요? 영의 지렛대라 불러요. 뭐요? 영의 지렛대. 이것도 지렛대 효과예요. 남도 썼으니까. 맞나요? 근데 만약에 이게요 4% 벌었어요. 몇 프로요? 벌었으면요 얘는 마이너스 뭐 해야 된다고요? 6% 되는 거예요. 그죠? 요 경우는요 4원 벌어가지고 100원당 4원 벌어가지고 다 주고 10원 갚으려면요 자기 집에 있는 돈 100원당 6원씩 또 가져와야 돼요. 맞나요? 그럼 자기 집에 있는 돈 100원당 6원씩 줄죠? 이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100원 빌려봤으면요 100원당 4원 주고 맞나요? 자기 집에 있는 돈 4원 6원 더 가져와야 돼요. 그죠? 6원 믿져요? 근데 만약에요 100억을 빌려왔다 생각해보세요. 빌려왔으면요 뭐야 100억 같으면 4억 버는 거죠. 100원에 4원이니까 100억 같으면 4억 버는 거죠. 4억 주고요 자기 집에 있는 돈 뭐야 6억 가져와야 돼. 맞나요? 그래 10원 맞춰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의 지렛효과가 발생하면요 남의 돈을 많이 빌려서 뭐요 망할 확률이 더 커요. 맞나요? 고작 100원 빌렸으면 자기 집은 돈 6억만 가져오면 되겠지만 100억 빌렸으면 6억 가져와야 돼요. 맞나요? 1000억 빌렸으면 60억 가져와야 돼. 안 그래요? 그 뜻이에요. 이걸 만다 이걸요 부의 지렛대 또는 엄의 지렛대라 불러요. 그럼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나 이걸 기대하고 돈을 빌려왔겠지. 이걸 기대하고 돈을 빌려왔겠어요? 이걸 기대했으면 사업을 안 했지. 안 그래요? 그러면 위험은 뭐겠어요? 이게 바로 뭐다고? 이게 금융상 위험이라는 거예요. 뭐요? 그래서 항상 위험은 뭘 말한다? 위험은 손해볼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쪽봤을 경우. 맞나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칠 때 이런 말 놓는 거예요. 타인 자본이 뭐다? 부채. 뭐요? 타인 자본 또는 같은 말로 뭐요? 부채. 부채를 늘릴수록 투자할 때 뭐요? 늘릴수록 부채 사용 효과가 뭐요? 지렛대 효과잖아요. 지렛대 효과도 크겠죠? 부채의 사용에 비례적이니까. 그렇지, 이게 부채 효과예요. 지렛대 효과가 부채 효과예요. 잖아요? 같은 말 부채 효과 쓰기도 해요. 지렛대 효과는 커져요. 그럼 지렛대 효과는 어떻게 커진다고요? 좋을 때는 여기 커지고요. 나쁠 때는 여기 커지는 거예요. 대박, 쪽박.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여길 때는요. 100원 빌려왔으면요. 5원 남아요. 자기 집 5원 갖고 갈 수 있어요. 안 그래요? 100억 빌렸으면 5원 가져갈 수 있다니까? 그러면 요 경우는 어때요? 정해질 때 같은 경우는요. 남의 돈을 많이 써서 더 좋죠? 100억 빌려왔으면은 자기 집에 5억까지 가지 마. 죽어도. 100억 빌렸으면 5억까지 가잖아요. 5천원 빌려갔으면 50억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질 때는요. 남의 돈을 많이 쓰면 많이 쓰면 이게 더 많이 남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부어질 때는요, 남의 돈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손실이 더 커지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말도 대박이 터지든 쪽박 서든 뭐냐? 둘 다 커지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요게 검사 위험이죠. 하여튼 내가 위험은 쪽박 쓰는 경우라니까. 그래서 지수가 크지만 부채를 많이 쓸수록 잘못되면요, 금융상 뭐다? 위험도 커진다 이거예요. 이해가죠? 요거. 보세요. 타인 자본을 이용하여 투자할 때 부채 비율을 늘릴수록 또 타인 자본을 많이 사용할수록 검사 위험은 적어진다 하면 틀리죠? 검사 위험은 커진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바꾼다 봅시다. 만약에 정의 지렛대 효과를 뭔다고요? 기대하고 투자한 경우라면 부채를 많이 사용할수록 검상 위험은 오히려 적어질 수 있다. 맞나요? 또 근데 저게 죽으라고 위험은 이때를 말한다니까. 너 미쳤냐? 생각해봐라. 이거 세고 빌려받겠지. 이건 기대라고. 부의 지렛대효과를 기대하고 돈 빌릴 사람은 없어. 꼬신다니까. 아시겠죠? 앞에 그거는 또 쫄았다. 농담이고. 꼬신다고 말을. 그게 우리 시험에 시험에 부채를 많이 사용할수록 검상 위험이 작아진다면 탁 찍어버려. 맞나요? 다 썼단다니까. 그런 식으로. 정의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고 투자한 경우라면 부채를 늘릴수록 검사 위험은 적어질 수도 있다니 꼬신다니까 말을. 그럼 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틀린 거야. 무조건 부채를 많이 쓰면 무조건 검사 위험은 큰데 해야 돼. 콜? 그 답도 4번이야. 몇 번? 4항에 있어. 이해가시죠? 아시겠죠? 그게 내니까 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걸 기대하고 했겠지. 근데 이리 되면은 손해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대 승률과 실현 승률이 차이가 나서 이렇게 안 좋을 때를, 나쁜 날 때를, 이때를 위험이 한다고요. 콜? 이게 정확한 개념이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기대 승률과 실현 승률이 차이가 날 가능성이 위험이라 하지만 위험은 오히려 뭘 말한다고요? 쪽박 성격을 말하기 때문에 요 경우를 오히려 더 말하는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항상 위험만 들어가면은 결과가 나쁠 때를 이야기한다 보면 돼요. 그럼 이때 뭐다?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할 때. 맞나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번 봐주셔야 된다. 요거는 꼭 봐주셔야 된다. 되나요? 그러면은 부채만 사용했다 하면 정의 지렛대든 중립적 지렛대든 부의 지렛대든 저 세 개 중에 한 개는 발생하는 거예요. 되나요? 이해가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이자와 이자율과 비교하는 거니까. 나중에 뒤에 가면요. 이런 것들은요. 요 기대 승률의 종류예요. 되나요? 이건 승률의 종류예요. 수익률. 요건 뒤에 가면 이거는 달라요. 이건 뒤에 가면 요구 승률이에요. 뭐요? 요거는 요구 승률이에요. 이는 은행에서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돈 빌려줄게. 빌려줄게. 대신에 너 100원당 1년에 10원 내놔.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요구 승률이에요. 뭐요? 투자 볼 때는 요거는요. 기대 승률이고 투자 위에는 실현 승률이고 요거는 투자자한테 은행이 빌려줄게. 그러면은 100원당 10원 줘. 주면 빌려줄게 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뒤에 가면 이런 개념은 무슨 개념이다? 이런 개념은 뒤에 가면 요구 승률을 하는 거예요. 뭐요? 한번 체크해 주면 돼요. 되나요? 그래서 이리 보면 돼요. 기대 승률은 투자자가 벌 수 있다고 예상되는 승률이 기대 승률이라면 그 돈을 빌려올 때 은행한테 뭡니까? 지급해야 될 이자율 이런 것들은
요구 승률이다. 그럼 요구 승률은 가입할 때는요, 비용이에요, 비용. 맞나요? 기대 승률은 수익이라면, 요구 승률은 비용이에요. 이런 게 자꾸 이제 언급돼 가야 돼요. 이해가죠? 언급돼 가야 돼요. 이것이 다 이제 작물에서 들어있어야 돼. 아, 차입이자율은, 가입할 때는 줘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요구 승률이다. 그건 은행에서 달라고 요구하는 거다. 맞나요? 그럼 가입할 때는, 그 수익 가입할 때는 항상 그는 비용이다. 줘야 될 돈. 기대 수익률은 가입 벌 수익률. 이런 게 항상 물에 들어있어야 돼요. 어떤 분도 어디가 수업 공부하다 보면요. 시험칠 전까지 뭐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이 같은 건 줄 알고 있어. 뭐라고요? 그 답이 안 보이지. 안 그래요?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책을 보면요. 또 비슷하게 써놨어요. 또 책도. 구비 잘 안 가게끔. 되나요? 쓰는 게 많단 말이에요. 시작했습니다. 자, 보고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 금융상 위험 있습니까? 273페이지. 1번은 그대로, 1항 그대로 이제 다 이해가죠? 위에 보니까 재무불이행에 따라서 뭐요? 파산 등이 될 위험. 맞나요? 뭘 사용할 때? 부채 등을 사용했을 때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여 상환하지 못하여 뭐요? 즉 재무불이행이 발생하여 파산될 가능성 등을 금융상 위험이라 한다. 써놨습니까? 그 뜻만 이해하면 돼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요거요. 자기 자본 외에 뭐요? 자기 자본 외에 타인 자본이나 부채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요. 사업이 잘 되면은 이렇게 뭐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증가할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안 되면은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감소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말한다고요? 레버리지 효과 또는 지렛대 효과를 한다. 적어놨습니까? 양 읽어집니까? 일단 번역서이기 때문에 이 뜻이 읽어지면 돼요. 자꾸 내용을 암기하지 말고 일단 번역서입니다. 뜻이 이해되면 돼요. 되나요? 학자마다 번역서 한 내용은 다른데 뜻은 같단 말이에요. 되나요? 그 말이 2번이구나. 3항에 보니까 뭐였습니까? 자요.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잘 되면은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증가할 수도 있지만은 잘못되면은 뭐요? 오히려 자기 자본 수익률이 뭐요? 적어서 손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검사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자기 부채를 쓰는 것도 필요하다 이 말이죠. 안 그래요? 거기 어디 있습니까? 3항에. 근데 만약에 내가 지렛대가는 부채를 쓴 경우에만 발생한다 했죠. 맞나요? 그럼 전에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다면 지렛대가는 나타나지 않는다. 맞나요? 그게? 와. 그러면은 지렛대가가 없단 말은 결국 부의 지렛대가도 없는 거니까 검사 위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콜? 아니, 부의 지렛대가 검사 위험이니까 지렛대가가 없단 말은 부의 지렛대가도 없는 거니까 전에 자기 자본을 이용하면 검사 위험도 없어진다. 맞나요? 그게 그 뜻이에요. 다음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그 지렛대가에 대해서 그 뭐예요?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한창 그 심화학습에 써놓은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정도만 보면 돼요. 일단은. 되나요? 요 정도만 보면 돼요. 지금 왜냐면 계산 문제는 크게 볼 필요가 없고요. 즉 쉽게 말하면 275페이지에 있는 계산 문제는 지금 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넘어가고. 그리고 제가 미리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한 3월달이나 되면 문제를 회피 돌리고 나면 아마 그 기출 문제가 나올 거예요. 무슨 문제요? 기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기출 문제에 대해서 좀 잘 연구해 놔야 돼요. 그리고 계산 문제는 항상 기출 문제집에 있는 문제로 연습하세요. 뭐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례에서 이런 거 보지 말아요. 우리 시험은요 전부 다 객관식이에요. 뭐요? 객관식이기 때문에 계산 문제도 객관식이에요. 뭐라고요? 동그라미 수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앞자 맞으면 돼. 뭔다고요? 아이 뭐 20이나 200이나 2000이나 아마 2만만 떨어지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나 계산할 때 뭐 100 나누기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동그라미 맞추면 돼요. 되나요? 아 200을 곱하나 20을 곱하나 동그라미 수만 하기도 늘겠지 안 그래요? 아 비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해야 돼요. 그래 안 하고 똑같은 숫자를 맞춰내려면요 우리 시간이 더 걸려요. 되나요? 시험 나가면은 동그라미 수는 무시해버린다. 무조건 앞자 21, 22 이런 거 맞추면 된다. 되나요? 그래서 항상 그거 딱 가고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 빨리 풀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 계산기 쓰니까. 우리 시험은 보통 시험은요 우리 시험 자체는 거의 그 암산에서 거의 끝나는 수준이에요. 암산 수준. 되나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요 그 계산할 때 공식은 내오지 마라 해요. 뭐요? 원래 시험 칠 때 공식 외우는 사람이 제일 바보예요. 답은 끼워 맞추면 되는 거야. 뭔다고요? 끼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적당히. 되나요? 그 공식은 외웠다. 나중에 공식 많은데 외워두었다가 나중에 공식 기가 안 나면 못 풀어요. 그래서 항상 계산 문제는 계산 그 사례 속에 힌트가 있어요. 되나요? 왜? 계산 문제는 항상 숫자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숫자 앞에 힌트가 있다고 해요. 되나요? 그럼 숫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숫자 앞에 있는 그 내용에 힌트가 있다고 그걸 이용하면 돼요. 되나요? 그 할 때마다 몇 번 풀어보면요. 우리가 나중에 뭐 1, 2, 3, 4, 5, 6, 또 7, 8부터 7, 8, 90 우리가 계속 문제 풀이잖아요. 그때 할 때 잘 노는 계산 문제는 계속 나와요. 그때 계속 연습해보면 돼요. 하면서. 그래서 한번 이제 두드려 봐주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계산 문제 한 8개 넣으면요. 그냥 반타작하면 돼. 몇 개요? 반타작하면 돼요. 4개는 그냥 찍어 맞추는 거야. 뭔다고요? 그냥 포기할 수는 없지. 그죠? 찍어 맞추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알더라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다 싶으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되나요? 시간 많이 걸리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저는 또 욕심이 또 하늘을 찌르는구나. 다 풀라고. 자, 이제 그 법적 위험 있나요? 이것도 참고 써놓는데 이거 써놔요. 많이 써놔요. 법적 위험. 법적 위험인데요. 우리말 하면 이거는요. 법 때문에 뭐요? 법 때문에 손실 볼 수 있는 위험이다 말이에요. 왜요? 법 때문에 손해 볼 수 있는 것. 이 말이에요. 여기는 보통 우리가 두 가지로 압축이 돼요. 하나가 뭐야? 미리 적어놔요. 하나가 사법상 위험이 있어요. 뭐요? 사법상 위험이 있어요. 사법상 위험도 있어요. 요 사법이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이게 민법이야. 민법. 뭐요? 민법이에요. 얘도 공부를 안 했겠지만은 민법에 딱 하면요. 개인과 개인 간의 뭐요? 규율은 사법, 민법이에요. 주로 보통 소유권에 기한 위험이에요. 우리나라 보통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뭐요? 점유권. 나머지 하나가 우리가 뭐요? 소유권이에요. 점유권, 소유권. 되나요? 이거예요. 예. 그러면요. 뭘 나누죠? 점유권과 본권으로. 맞나요? 본권 노는 게 뭐예요? 그게 소유권이잖아요. 소유권, 용의물권, 제한물권 이거잖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주로 이게 소유권, 점유권과 주로 이거는 소유권에 기한 위험이에요. 이게 주로 본권, 그죠? 이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요. 요 두 개 보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이건요. 이 두 보면 이게요.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물권적 청구권. 청구권이 있어요. 주로 여기에 기한 것들이에요. 뭐요? 요게 주로 사법상 위험이에요. 요즘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노는 게요. 여기 보면 뒤에 가면요. 반환 청구권이 있거든요. 근데 반환 청구는 별 필요 없고요. 주로 방해물 제거 청구권, 방해물 예방 청구권이 있어요. 여기서 제일 많이 걸리는 게요. 여기 보면요. 1조건, 조망권 방해, 뭐요? 뭐가 있느냐요? 조건, 조망권. 여기서 많이 기회돼요, 이게. 예를 들어 예전에 있던 이 사건인데, 그 한강 있죠? 그 옛날에 TV에 많이 나왔었어요. 뉴스에. 한강에 탁 이리 보니까 그 뒤쪽에 뭔다고요?
단독주택이 많았어요. 뭐요? 근데 그때 그 앞에 아마 현대그룹이 있을 거예요. 아파트를 쫙 지어올렸단 말이에요. 지어올리니까는 한 5층 딱 지어올리니까 올라가니까요. 뒤에서 보니까는 한강이 안 보여요. 뭐 때문에? 앞에 지은 아파트 때문에. 맞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요. 조만큼 방해로 뭡니까? 법원에 뭐요? 방해물 제거 청구를 신청했던 거예요. 되나요? 방해물 제거죠. 안 보이니까 벌써. 벌도 발동했으면 방해물 예방 청구권이 있겠지. 맞나요? 제거 청구를 했던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바로 뭡니까? 그러면 공사를 중단시켜버려요.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공사기가 길어지면 보통 기업들은 뭐예요? 그 알다시피 거의 뭘 받아요? 선분양이잖아요. 그 보통 공사 예정기에 넣으잖아요. 그 예정기가 안 되면요. 또 잘못하면 손해를 또 보상해야 돼요. 안 그래요? 맞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뭐예요? 일조권 방해로서 엄청나게, 조만간 방해에서 엄청나게 손실보상했던 거예요. 이 사람한테. 하고 지어 올린 거였잖아요? 그럼 그게 평가할 때 있단 말이에요. 한강이 보였을 때의 평가를 내요. 한강이 보였을 때 예를 들어 평당, 예를 들어서 뭐요? 평당 예를 들어서 한강이 보였을 때 평당 예를 들어서 1억이더라. 맞나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 비싸요. 그쵸? 엄청. 단독 그게는. 당당 아파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그러면 그게 20평 같으면 벌써요. 20억이야. 30평 같으면 30억이라고. 같이. 안 그래요? 근데요. 뭐가 안 보이니까 막아지면서 뭡니까? 한강이 안 보이니까 뭐요? 평당 4천만 원밖에 안 가. 얼마요? 그럼 평당 6천만 원이 손실이라는 거예요. 얼마요? 그걸 보상해야 돼요. 맞나요? 근데 또 어떤 아줌마는 탁 이런단 말이에요. 나는 사실 심장이 아파가지고 여기서 뭡니까? 한강을 보면 아침에 가슴이 팍 트이고 그렇기 때문에 왔는데 저는 왜 아파트가 들었으면서 내 심장이 더 터질 것 같아. 육체적, 정치적 뭐요? 피해까지 보상해라. 또 골치 아파지는 거 안 그래요? 맞나요? 그게 원래 들어가면요. 심리적, 육체적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또 보상. 그럼 이게 나 부르기 값이 돼버려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건설은요. 아파트 수익 그냥 포기하고 그냥 빨리빨리 뭡니까? 보상하지 마 하고 지금 빨리 나가버려야 돼요. 되나요? 그게 일조권이 있다는 거예요. 조만권. 여기 생기다 보니까 요즘 뭐 생기는가 하면요. 우리 집을 딱 지는데 앞에 뭐요? 건물이 쫙 올라가면서요. 햇빛이 안 들어와요. 뭐 된다고요? 일조권 방해. 맞나요? 이제 소유권이 귀한 거잖아요. 이런 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요즘 좀 건물 지을 때 이런 거 많이 봐야 돼요. 맞나요? 잘 보고 미리 한번 봐줘야 돼요. 안 보면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뭐, 영정령 금표 그거는요, 그냥 일반 그 법에서 인정하는 거고, 그거는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도 된단 말이에요. 소유권이 그냥 들어와 버렸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혹시 그것도 있지만요, 혹시 우리 집 옆에 이런 걸 피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도 빨리 보상받아야 돼요. 뭐 한다고요? 이게 사법이에요. 우리는 뭐도 안 한다고요? 내가 이런 것 피해를 보면은, 그러니까 기회가지고 그 옆에 사람도 몰아가지고 같이 뭡니까? 공동성명하고 여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이해가죠? 그것도 해봐야 된다니까. 그죠? 이게 민법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생겨요. 이것 때문에 손해 많이 보고 하는 것도 많이 생겨요. 그죠? 또 한 개 더 생기는 게 뭐예요? 공법상 위험이에요. 무슨 위험요? 상위험이에요. 이게 토지 이용 규제잖아요. 뭐요? 토지 이용 규제. 뭐요? 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죠? 공부할 거잖아요. 이거 귀한 거예요. 토지 이용 규제. 공법. 이거 제한이에요. 요 두 개에 의해서 있는데요. 예전에는 요 비율이 상당히 많이 컸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요.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등이 막 끼다 보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공법상 이유는 요즘 더 작아져 버려요. 맞나요? 왜? 중개사 등이 토지용 계획서 다 떼보고 하거든요. 떼보고 그 지역의 용도지 다 빼보고 하잖아요. 살 수 있습니다. 인정해 주잖아요. 요즘 요게 더 많이 걸려요. 오히려 거꾸로잖아요. 이해가죠? 그래서 혹시 법적 위험은 사법이나 공법 때문에 투자자가 자신의 사업에서 좀 손해볼 수 있는 가능성은 뭐다? 법적 위험이라 보면 돼요. 되나요?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사법 노면 주로 그냥 민법이라고 보면 돼요. 민법. 그 다음 지금 또 네 번째, 그 인플레 위험이 있어요. 뭐요? 요거는 법적 위험은 용도 보고 말할 뜻이에요. 요즘 이걸 바뀐 겁니다.
인플레 위험. 요 인플레 위험 이거는요. 별표 이거는 3개짜리예요. 별표 3개짜리예요. 요 보세요. 요 지렛효과는 별표 2개짜리였어요. 맞나요? 이거는 거의 한 문제가 95% 이상을 보면 돼요. 근데 인플레 위험 이거는요. 별표 3개짜리 한 것은 이건요. 2문제 이상 연관돼요. 몇 문제요? 이런 것은 잘 봐두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인플레 위험 이건 내가 별표 3개라는 것은 이거는요. 정확히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 앞으로 공부할 때 편해진다 이 뜻이에요. 인플레이션. 지금 공부할 때는 11, 12하고 내가 1열 때는 좀 용어를 잘 봐주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험 노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요즘도 실력 있잖아요. 요즘도 실력 갖고 봐도요. 답은 다 보여요. 기출문제들은 답은 다 보여요. 그 지금 이제 여러분들 뭔가 하면 자꾸 내가 얘기했지만요. 용어를 잘 보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내용을 보고 들어가니까 답이 거꾸로 도는 거예요. 답은 내용이 아니에요. 다 정확한 용어 싸움이에요. 잖아요? 그걸 하면 답이 다 보여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해주죠? 해주도 또 아주 뒤에 가면요. 또 책 보고 앉아있어요. 뭔다고요? 또 답이 또 승부버려요. 그러니까 책이 요즘 시험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교수들은 오히려 뭡니까? 연구를 많이 해갖고 저지만 나가고 있는데 책이 문제 따라가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책이 오히려 뒤에 터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통 뭐 이제 인플레이션 뭐요? 그죠?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영어로 하면 이게 인플레이션이고 우리말로 하면 이게 뭐예요? 물가 상승. 뭐요? 상승이에요. 그죠? 이 말이에요. 말 그대로 실물 자산의 가격이 상승한다 이 말이에요. 실물 물자의 가격 같자. 되나요? 실물 자산의 가격이 상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한번 풀어보면 이 인플레이션이 뭔가 하면요. 전반적인 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개 물건이 아니고 이 물건 저 물건 여러 개의 뭐요? 전반적인 실물 자산의 평균 가격이 뭐요? 좀 어떻게 좀 지속적으로 뭐요? 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해요. 현상. 이걸 뭐요? 인플레이션 또는 물가 상승이라고 불러요. 여기서요. 그럼 전반적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한 개의 물건이 아니고 이때 실물이라는 것은요. 유형적인 물건이요. 형태가 있는 물건. 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는요. 형태 실질적인 물건이에요. 이는요. 유형적인 유형의 뭐요? 물건을 말해요. 뭐요? 형태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요 자산은요. 뭐요? 돈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뭐요?
그럼 이거는요, 돈 가치가 있단 말은 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한 것들이에요. 뭐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매매를 하면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뭘 통해서요? 를 통해서 돈 가치를 넣을 수 있는 것들이 뭐요? 실물 자산이에요. 예를 들어 먼지와 같은 쓰레기는 실물이라 하더라도 시에서 매매할 수가 없어요. 맞나요? 그래서 실물 자산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 가지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책상이든 집이든 땅이든 시금치든 배추든 뭐예요? 팔면 다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것들이 실물 자산이란 말이에요. 되나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가 아니라 뭐예요? 평균 가격이에요. 주로 이거 쓰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두 개 쓰고 있어요. 하나가 쓰고 있는 것은 우리 소비자 물가는 주로 통계청에서 발표해요. 뭐요?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는 주로 한국은행 통해서 발표해요. 계속 발표되고 있어요. 되나요? 이걸 발표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속적으로 이게 상승한다 이 말이에요. 상승한다. 뭐 대비 보통? 전년 대비. 뭐요? 전년 대비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줄여서 만다고 이걸요? 이걸 줄였어. 실물 물 뭐요? 가격가 상승해서 이걸 물가 상승이라 불러요. 이걸 역으로 바꾸면요. 시장을 통해서 매매하면 돈 가치가 있다 말다 치는 역으로 말하면 나는요. 저렇게서 계속 사서 소비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내가 시장에 가서 내 돈 주고 필요한 물건을 계속 사서 내가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저렇게 사러 가니까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설명할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가 볼게요. 전년 대비 당의 실제 인플레율보다 율이 만약에 그러니까 전년 대비 당의 실제 인플레율이 만약에 뭐요? 한번 연 5% 가정해봐요. 몇 프로요? 5% 1대. 그러니까 전 대비 제 가보니까 뭐요? 100원당 평가격이 5원 뛰었다는 거예요. 뭐요? 그 예전에 100원짜리 같으면 지금 현재 105원이네. 그죠? 5%랑 100원당 5원 뛰었다. 이 말이에요. 인플레 안 그래요? 상승이. 100원짜리 같으면 지금 현재 105원. 이 말이죠? 그 말이에요. 뛰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특정인의 자산가치 상승률이요. 전체 2%밖에 안 돼요. 뭐요? 몇 프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시장에 갔더니 작년 대비 가격이 100원당 5원씩 올랐어요. 맞나요? 그럼 자신의 자산 가치 상승률은 100원당 2원밖에 안 올라간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자기 자산 100원당 2원 올라간 가지고 100원당 5원 올라간 거 살려면은 3%가 부족하죠. 그 3%가 바로 구매력 손실이라는 거예요. 뭐요? 그 미달 차이가 얼마요? 만큼. 뭐 생긴다고요? 구매력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인플레율이 5% 같으면 자신의 자산 가치 상승률도 인플레율과 똑같이 5%밖에 더 올라가줘야 뭡니까? 똔똔 구매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말 쓰잖아요. 한 보면요. 내가 작년 대비
월급도 한 5% 뛰었는데, 얼마요? 내 월급 5% 뛰었는데, 집에 가서 맨날 가면 뭐냐, 저 사람이 뭐 한다고요? 아, 많이도 사는 게 아니고, 장리들밖에 안 사는데도 불구하고 한 돈이 모자란다 해요. 안 그래요? 5% 뛰었는데, 내 월급이. 그 말은요, 물가 상승이요, 5%보다 더 상승했다는 뜻이에요. 뭐요? 그 물가 상승은 한 10% 뛰었다는 뜻이에요. 얼마요? 10% 뛰었으니까 내 월급이 5% 뛰어봤자 5%가 부족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작년보다 뭐요? 작게 산데도 불구하고 돈 더 많이 나가면서 저축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안 그래요? 같은 말 아닌가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냥 맹목적으로 요 사람의 자산가 상승률이요, 5% 뛰어봤자 이거는요, 이익 보는 게 아니고 똔똔이죠. 구매력 유지밖에 안 돼요. 아, 내 자산 5% 뛰면 뭐해? 내가 살 물건들이 5% 뛰었는데 가격이 안 그래요? 구매력 유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이때 요 구매력 손실 있죠? 있죠? 요거 우리가 온갖 이런 것을 다 통틀어 인플레 위험이라 불러요. 뭐? 이거 통틀어 인플레 위험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부동산 투자에서 볼 때 인플레 위험 같으면, 그죠? 전반적인 실제 인플레가 5% 발생했을 때 부동산에 투자한 자의 얕은 소득이 5%에 미달된다면 미달된 차익만큼 구매력 손실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구매력 손실을 통틀어 인플레 위험을 한다, 이렇게 정의해야 되는 거예요. 되나요? 책은 여기 아니고 그걸 말하는 게, 그래서 그래야 이제 뭐예요? 여기서 다양한 이제 뭐예요? 인플레 위험이 나오는 거예요. 얘기했죠? 시험은 항상 시험에 나왔던 걸 내는 게 아니고 다양한 건 문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산에 볼 게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볼 때, 이제 요 세 번째가 포인트가 되겠는데, 그게 포인트가 되겠는데, 맞나요? 되겠는데, 만약에 인플레 예상시, 뭐요? 인플레 위험의 뭐요? 해결 방안이 뭐가 있을까? 뭐요? 인플레 위험의 뭐요?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 있을까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요, 첫째가 현금이나 뭐요? 현금이나 예금보다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는 거예요. 뭐요? 투자를 선호하는 거예요. 만약에 인플레가 뭐요? 5%가 예상이 돼요. 몇 프로요? 예상이 돼요. 그럼 이러한 것들은요, 딱 인플레만큼 손해보게 돼 있어요. 뭐요? 특히 봐보세요. 이런 생각이에요. 아니요, 내가 현금으로 가 있어요. 그럼 예전에 뭐요? 100원짜리 같으면요, 지금 105원 줘야 돼요. 맞나요? 맞나요? 이런요, 5% 손실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금을 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요, 예금 이자율이요, 지금 2%거든요. 연 예금 이자율이요. 그 인플레이율이 5% 같으면요, 내가 3%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5%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이자를 2% 받으려면요, 인플레이율을 5% 보상받고 2% 더 받아야 돼요. 안 그래요?
인플레율만큼 보상받아봤자 구매력 유지밖에 안 되는데 그럼 내 은행에 받은 이자율은 2% 어디 가버리고 맞나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자율을 5% 받으면은 뭔다고요? 일단 뭐 된다고요? 인플레율만큼만 내가 커버되는 거지 내는 이자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은행의 좋은 개념은요 이자 개념이 아니고 은행에 보관료 주는 개념이에요. 뭐요? 은행이 지금 보관료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자를 받긴 개뿔이 봐서. 인플레가 얼만데? 뭐가요? 맞나요? 내 현금 은행에서 잘 보관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지금 보관료 주고 있다니까? 지금 개념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요. 물론 이게 2% 한다 해도 일단 벌써 3% 손해보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부동산 이거는요. 이 자체가 이게요. 실물자산이잖아요. 뭐요? 부동산의 대표적인 실물자산이잖아요. 실물자산. 동가치가 있는 실물, 유행의 물건이 실물자산이라며요. 그러면요. 인플레가 발생한다. 이 말은 결국 실물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이 뭐예요? 실물자산이죠. 결국 인플레가 발생하면 부동산 가격은 비례적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말을 만다고요? 이 말을 부동산은 인플레 해치 기능이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요? 뭘 쓴다고요? 인플레 해치 기능이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해치가 뭐라고요? 손실 방어. 뭐요? 방어. 부동산은 인플레돼서 손실 방어 기능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죠? 왜요? 부동산은 실물이기 때문에 인플레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인플레에 비례하여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이나 예금보다는 뭐요? 인플레에 따른 손실을 방어해주는 기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참고로 옆에 적으면 나요. 참고로 그 298페이지. 그 부담 투자의 장점에 네 번째 구매력 보호 있습니까? 269페이지. 269에 그 부담 투자의 장점에 큰 3번 그 사항에 구매력 보호 있습니까? 그걸 뭐 써놨습니까? 인플레이션 시에 부담 투자하면 인플레이션 해치 기능으로 실질 구매력이 보호된다 있습니까? 이게 이 말이에요. 인플레 해치 기능 있나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뜻이에요. 여기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두 번째 말 쓰는 게요. 잘하고 있는 게요. 그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대충 알잖아요. 고정금리는 한번 딱 금리가 정해지면 만기까지 쭉 가는 거고 변동금리는 일정한 단위마다 금리를 바꾸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플레가 상태면요. 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을 때요. 요 선호할 때 차입자는 고정금리를 선호해요. 뭐요? 왜냐하면 변동금리를 해버리면 인플레가 발생하면 은행은 뭐한다고요? 인플레율만큼 금리를 올리려 하거든요. 왜?
은행에 볼 때는 이자율이 뭡니까? 자신들의 자산 가치 상승률이잖아요. 은행에 볼 때 이자를 받는 거니까 은행에 볼 때 이자율이 뭐요? 자신의 뭐요? 수익률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인플레 이만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고정금리 해버리면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 예상되면은요, 차입자는 고정금리를 선호해요. 뭘요? 금리 못 올리도록. 맞나요? 차입자들은 고정금리를 선호해요. 근데 대출자들은 만다고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그때 인플레를 올릴 수 있도록 뭡니까?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거예요. 맞나요? 대출자들은. 이때 제가 대출자가 은행이에요. 대출자가 은행입니다. 비싸면 차입자고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은 예전에는 고정금리밖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인플레가 많이 발생하자 그 인플레에 따른 뭡니까? 손실을 좀 차입자에게 떠넘기려 만든 게 뭐예요? 변동금리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그냥 뭐예요? 대출자는 변동금리를 좋아한다 생각하면 돼요. 뭐예요? 변동금리는 은행 쪽에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든 게 변동금리예요. 되나요? 그래서 항상 요거는 체크해 두셔야 돼요. 체크. 세 번째. 제가 한 개만 더 던져볼게요. 한 개만, 이거 나 뒤에 보면 되는 건데. 우리가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어요. 뭐요? 보통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임대차 계약 기간을 최소 2년을 잡고 있어요. 맞나요? 일반 상가 같은 경우는 1년. 1년.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요, 보통 5년이라는 계속할 수 있는 그 예나 있기 때문에 뭐 1년 해도 상관없어요. 맞나요? 이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요, 인플레가 예상이 돼 보세요. 되면요, 뭐 임대차 계약 기간에는 임대를 올릴 수가 없어요. 맞나요? 그래서 인플레가 선될 때는요, 임대인들은 계약 기간을 짧게 잡으려 해요. 짧게 잡아야 다음에 올릴 수 있잖아요. 맞나요? 왜? 올라가줘야 되니까. 무조건 특정인은 인플레율만큼 자신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줘야 뭐요?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차인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을 정함으로써 2년 내에는 인플레가 발생하더라도 뭐요? 뭐를 임대를 올리지 못하도록 약정해 놓은 거예요. 또 그것도 올리더라도 뭡니까? 2년 뒤에는 5% 이내에서 만나 이렇게 정해 놓은 거잖아요. 상한을 정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의 그것도 하나의 뭐요? 인플레 위험에 대한 대안이에요. 그래서 인플레가 예상되면 임대인들은 임대 기한을 짧게 잡으려 해요. 짧게 잡아야 올릴 수 있는 거니까. 안 그래요? 그런 게 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돼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관계 되는 거 공부하기 때문에 요것만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자, 한 개 더 볼게요. 그 밑에 5번째 유동성 위험이 있는데 지우지 말고 좀 쉬었다 해요. 지우지 말고.